자, 이제 부동산 개념이죠. 복합 개념 나왔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지 3대 측면인 거 아시죠?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비중과 빈도가 높았던 부분은 역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자, 법률적 측면. 그런데 교재도 보면은요, 법률은 굉장히 많은데 오른쪽 가로 2번의 경제는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죠. 물론 기술 부분도 뒷장 넘겨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내용은 많지만 실제 지문에 나올 때는 몇 줄 안 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지문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은 다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법률적 개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나뉘어집니다. 이때 협은 좁을 협이고 광은 넓을 광이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민법에서 어떤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법의 규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출제자에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 다 구분해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 이때 토지는 원래 토지의 의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토지의 뜻이 뭐니, 개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착물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잠시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고, 그럴 때 광의 속에 넓은 의미 속에는 당연히 좁은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 결합이 될 때 우리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착물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이라는 단어와 물, 즉 물건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정착물은 여러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붙박혀서 이동하지 않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실제 교과서적 표현 또는 지문 속에는 그렇게 간단히 나올까요?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린 100점에 100점. 그렇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정착물을 어떻게 말하냐면 정착물이란 토지 등의 항구적으로 부착됨으로써 부동산화한 물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용함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보통 이렇게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나오든 간에 공통적인 단어 표현이 뭐냐면 항구적이에요. 이때 항구적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지속적, 계속적인 부착 상태에 있는 물건만을 우리는 무엇으로 본다? 정착물, 즉 부동산이라고 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어떤 물건이 토지나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착 상태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계속적이지 못하다. 즉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부착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지속 계속에 반대는 임시적, 일시적이겠죠. 따라서 임시적, 일시적 부착 상태에 있는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을 바꾸면 부동산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다르게 바꾸면 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거의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아파트 층마다 소화전 붙어 있죠. 그럼 그 소화전이라는 물건은 아파트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아파트가 완전히 철거되기까지는 그 각 층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소화전은 지속적인 부착 상태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봐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신문 가판대,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판례상 정착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나중에 종류는 외우시면 되겠고 정착물이 아닌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식 중인 수목이에요. 어차피 수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나 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가예요. 가가 뭐냐면 임시로의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묘를 쓸 때도 임시로 쓰는 묘를 뭐라 그래요? 가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임시로 매장할 때 가매장한다 그러죠. 따라서 가자가 붙었다는 건 이미 그 자체가 임시로 심었다. 임시로 심었다는 거니까 심었기 때문에 토지의 뿌리가 그 수목의 뿌리가 토지와 부착되어 있긴 해요. 근데 임시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착물이 아니죠. 이럴 때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출제를 어떻게 했냐면 가식중을 가식된 그랬어요. 자, 무작정 외우신 분들 가식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야 외웠어요. 근데 가식된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은 아니니까 되는 그러면 정착물이겠지? 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핵심 뭐예요? 중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가 중요한 거죠. 임시로의 뜻이죠. 이 말 들어간 순간 얘는 중이든 된이든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야. 외웠으니까 가식된 이래버리면 중은 아니니까 되는 맞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로는 가장 쥐약이 암기예요. 암기 잘못했다가 난리 납니다. 이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토지 등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만 건물도가 되겠죠. 왜? 등 그랬으니까 토지만이라면 등이란 말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이란 것은 그 속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전부 포함했을 때 그런 그 물건에 계속해서 부착되어짐으로써 뭐 했다? 부동산화했다. 자, 여러분 화자가 들어갔어요. 화자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액체가 아닌 게 액체로 바뀌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액화. 기체가 아니었던 게 기체로 바뀌면 기화된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럼 부동산화 이 말 속에서는 부동산이었다 아니었다.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던 물건이 어떤 이유 때문에 토지 등에 계속해서 부착되어진다는 그 이유로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이제 벽돌 한 장, 기와장 한 장, 이런 것들은 한 장 한 장은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동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벽돌 한 장, 기와장 한 장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동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모여서 벽돌이나 기와장 등이 토지나 건물에 부착이 되어서 벽돌 담장을 이루고 기와 지붕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와 지붕이나 벽돌 담장을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원래 벽돌 한 장, 기와장 한 장 등은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이러한 물건들이 토지 등에 계속해서 부착되어짐으로써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뀌지 않았겠느냐.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정착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정착물은요, 크게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과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토지의 일부인 물건을 종속정착물이라고 말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을 독립정착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물건이 토지의 일부래요? 토지의 일부래요? 그럼 내용 따져보기 전에 항상 문장을 해석한 연습을 하십시오. 토지의 일부라면, 어떤 물건이 토지의 일부라면 토지 자체가 누군가에게 팔려나간다면 토지의 일부인 물건도 토지와 함께 상대방에게 딸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곰돌이와 곰순이가 있어요. 자, 곰돌이는 매도자. 매도자는 뭐예요? 물건 파는 사람이죠. 곰순이는 매수자. 물건 사는 사람이에요. 곰돌이가 곰순이한테 땅을 팔았대요.
땅을 팔았어. 근데 그 땅의 일부인 물건이라면 그 땅이 일부니까 땅과 더불어 곰순이에게 팔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토지의 일부인 물건은 토지 매매 시 또는 토지 거래 시 토지와 함께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 속하냐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이거 쓸 거 없어요. 거의 다 쓰여져 있으니까 단연생 식물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은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재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재배하지 않는 거면 지 혼자 큰 거죠. 지 혼자 자라서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식생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뒷산에서 꽃씨가 날아왔대요. 그 꽃씨가 지 혼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대요. 민간이 재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기 혼자 스스로 컸죠. 그보다 자연적으로 컸잖아요. 자연식생. 이런 경우는 토지의 일부인 물건이다. 만약 이게 민들레라면 이 토지 소유자가 민들레를 직접 재배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 토지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대요. 그럼 이 민들레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된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 땅이 곰순이에게 팔려 나가면 땅과 더불어 민들레도 누구 거가 된다. 곰순이께 된다. 이런 경우를 토지의 일부인 물건, 종속 정착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교과서든 또는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또는 토지의 일부인 물건은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누구 거 된다? 사는 놈께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 시험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누구에게 지금 넘어간다 그랬어요. 얘한테 넘어가죠. 이걸 매도인에게 양도된다. 그러니까 숫자를 도로 바꾼 거예요. 매도인에게 양도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외우신 분들 입장에선 수라는 한 글자를 도라는 한 글자 바꾼 거 아닙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우신 분들은. 근데 상식적으로 외우지 않은 분들은 지 걸 지한테 파냐? 매도인에게 양도한다는 말을 해석하면 자기 걸 자기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틀렸네 넘어가요. 틀렸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외우신 분들은 외운 전체 지문에서 한 글자 바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 이게 매수인가 매도인가 이거 헷갈린다. 응? 왜? 해석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냥 외웠던 문장 안에서만 이 말이 이랬나 저랬나 이걸 가지고 해석한다고. 근데 외우지 않고 그 말 뜻을 해석하는 분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석한 결과 자기 땅을 자기한테 파는 거네. 이건 성립할 수 없네. X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 암기하시는 분들하고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분의 가장 취약점, 외운 모든 지문 속에서 예컨대 있다를 없다, 또는 숫자를 도로 바꾸거나 이런 것으로 지문 40개를 내잖아요. 40문제를 내잖아요. 그분들은 초토화돼요. 왜? 그냥 외웠으니까 뜻도 모르고 외웠기 때문에 한 글자 바꾸거나 위치 바꿔버리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근데 이해하신 분들은요, 이건 말 안 되는데 하면서 모르는 내용도 맞춰요. 그게 암기와 이해의 차이점이에요. 자, 일단 가볍게 이렇게 말씀 얘기했고. 질문은 수업 이후에. 예. 이게 왜냐면 질문 저도 받고 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진도가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 이 속에는 가장 대표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로부터 독립이 됐다는 것은 토지와는 별도로 그것만 거래될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땅은 내버려 두고 건물만 매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이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얘만 거래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나중에 그 민법 배우다 보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뭐 등기된 임목 등도 뭐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다 라고 배우시게 되고, 그것이 이번 25회 때도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독립정착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뭐 요약집 써 있지만 뭐 설치 주체, 그 물건을 누가 설치했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이 설치 또는 부착이 되었는가. 또 세 번째 부착 방법. 그 다음 네 번째 그 부착된 물건의 성격 등을 가지고 정착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도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정착물로 보고요. 정착물로 봐준다면 매도인과 매수자 중에서 누구의 소유로 인정을 받을까요? 매수자입니다. 매수자. 아시겠죠? 왜? 어차피 팔아 넘긴 거니까 산 넘게 되지 않냐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볍게 구체적인 말은 나중에 기본 수업 들어가서 말씀드릴 것이고, 설치 주체는요,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곰돌이가 있잖아요. 곰돌이가 2층 집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2층 집. 그럼 1층은 집주인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전세를 들어가 보니까 이미 에어컨 등이 세팅되어 있대요.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 에어컨은요, 곰돌이, 임차인인 곰돌이가 설치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설치해 놓은 거죠. 이럴 때는 나중에 2년 전세 계약 끝나고 곰돌이가 그동안 너무 정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에어컨을 떼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어컨을 떼어갈 수 없다는 건 이 에어컨이 이 임차인인 곰돌이의 소유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이것은 이 주택, 이걸 A라는 주택을 본다면 A라는 주택은 이 부동산의 일부다 그 말이에요. 이 에어컨 자체가. 그럼 이미 이 에어컨은 임대인, 집주인이 설치한 물건으로서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곰돌이가 2층 집 전세 들어갔더니 너무 덥더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대요. 그럼 누가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설치했죠. 곰돌이가 설치했죠. 그럼 곰돌이가 설치한 그 에어컨은 나중에 전세 계약 끝나고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에어컨은 임차인이 설치 주체로서 정착물이 아니고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기본 수업 들어갔을 때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물 가볍게 맞췄고요. 이런 정착물까지 합했을 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거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이 뭐예요? 준자가 붙거나 의제자가 붙는다. 이 말은 원래 뜻이 뭘까요? 예컨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계시는데 뭐 공기업이라고 하죠. 무슨 전기통신공사나 한전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준 공무원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나 대우가 공무원의 버금가기 때문에 준자를 붙이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준자가 붙었다는 것은 원래는 그거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그런 것처럼 간주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준부동산이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처럼 부동산으로 간주 취급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준 또는 의제 부동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의제란 말도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지만 원래 민법에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관련 민법만 배워요. 그런데 원래 민법 조항에 성년의제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성년의제. 여러분들 안 배우니까 걱정하지 없습니다. 성년의제 합해 보세요. 성년자와 의제자가 붙었죠. 근데 의제란 말은 준과 같아요. 그럼 성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성년으로, 성인으로 대우 취급하겠다는 조항이거든요. 어떤 때 그 조항이 적용될까요? 응? 사고 쳤을 때. 오케이? 미성년자 눈 맞은 거예요. 사고 쳐가지고 양가 부모님의 합의하에 가정을 꾸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직 미성년자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한 가정이 주체니까. 옛날 말로 하면 상투 틀고 기녀 꽂았으니까. 뭐 또 다 공법상 권리는 인정 안 됩니다. 선거권은 없다 할지라도 사법상 권리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성년으로 대우를 해주겠다. 이게 성년 의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다? 의제라는 말, 준이란 말은 원래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원래 부동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됨시 the reason why 왜 부동산을 취급을 해주느냐?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동일해요. 이러면 상식적으로요. 땅이나 건물을 내가 샀잖아요. 내가 샀는데 돈을 다 내더라도 그 땅이나 건물 내 걸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인정돼요? 등기해야 돼요. 오케이? 돈을 다 내도 등기 안 하면 법적으로는 소유권 인정 못 받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이때 공시수단에 있어서 동산과 부동산이 다른데 아참 또 이걸 하려면 또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 민법에서 보면 뭐 배워요? 민총 배우고 그다음에 물권, 채권 배우거든. 뭐 민사특별법 네 가지는 나눠지지 않습니까? 내일이 민법이죠. 내일 민법이죠. 그럼 배우시면 처음에 민법은 민법 총칙 줄여 민총, 두 번째 물권, 채권, 마지막이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네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물권은 우리가 지금 법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다? 물권이다. 그 물권 속에는 소유권도 물권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A라는 건물이 원래 곰돌이 거였는데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소유권이 곰돌이로부터 곰순이에게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법에서는 물권이 변동된다 그래요. 권리 변동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 물권이 변동됐을 때 공시, 여러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이거 곰돌이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곰순이 거예요. 라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공시한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물권 공시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에서 배우시면. 근데 왜 공시할 수밖에 없냐면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건물을 곰돌이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 곰돌이와 곰순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 계약이 거래가 누군가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만약 등기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여전히 곰돌이는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곰순이는 법적으로 뭔가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다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공시한다 그래요. 근데 그 공시 수단이 동산과 부동산이 달라요. 동산은 인도 점유,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홈쇼핑을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뭐 냉장고, 세탁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세탁기, 휴지 너무 심해요. 예, 여기 다음 주는 돼야 이게 말이 제대로 나와요. 자, 냉장고, 세탁기 등 신청했어요. 그럼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까지 운반해 오겠죠. 근데 그 택배 기사로부터 냉장고를 넘겨받는 순간, 인도되는 순간 그 세탁기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동사는 인도 점유가 그 공시수단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아무리 돈 다 줘도 그 땅이나 건물 내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이 준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다? 자동차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자동차가 부동산일까? 부동산이야, 자동차가?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안 들어요.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지만 자동차 인도증 그래요? 등록증 그래요? 공시수단이, 자, 봐요.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같아요. 그래서 뭘로 인정해 준다고?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준 또는 의제 부동산 그래요. 물론 종류는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20톤 이상의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바로 준 또는 의제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예쁘게 표현하면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공시수단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 이렇게 보통 표현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준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경제적 개념 나오죠. 여기는 개념 자체를 물어보진 않고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경제냐, 법률이냐, 또는 기술적 측면에 속하느냐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 경제적 개념 보시면 자자생소품 나와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제가 부르는 글자만 동그라미 쳐보시죠. 자, 생, 소, 품. 치셨습니까? 자, 그럼 경제적 개념은 자자생소품 5글자만 기억하시면 반드시 100% 문제 맞습니다. 왜? 자산이 뭐냐, 자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경제적 개념에 부동산에 속한다. 요 개념만 잡고 가자는 얘기죠. 자, 암기법은 어떻게 외우시면 됩니까? 자자, 생소한 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생소한 남의 품에 안겨서 자자 이 말이에요. 자자, 생소한 남의 품에 안겨서. 절대 안 까먹어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 얘도 공자, 위환. 자, 공간의 공, 자연의 자, 위치의 위, 그 다음에 환경의 환. 자, 공자, 위환 네 가지는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문제화 될 수 있는 건 공간과 위치입니다. 넘겨볼까요? 자, 맨 처음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럼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제목 속에 가로 2번 해가지고 위치로서의 부동산도 나와 있죠. 가로 1번에 공간 나오고 중간쯤에 가로 2번 위치 나오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환경이라든 자연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환경과 자연 여기서는 없다?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는 건 공간과 위치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 나오면 공자, 위환 네 가지가 포함된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공간과 위치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욱 잘 나오는 것은 공간이다. 왜냐하면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 민법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던가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민법에서요.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잘 해석해 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미치죠. 이 말을 보게 되면 만약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한적 권리다. 그 다음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요. 근데 상하는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수직이죠. 상하는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부동산은요, 공간을 구분할 때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이 있겠죠. 땅의 표면은 수평적이잖아요. 이건 수평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기준점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은 윗상자 써가지고 상부 공간, 아래쪽은 아래하자 써가지고 하부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상부 공간을 다른 말로 공중 공간,
하부 공간은 땅 속이다. 이런 뜻에서 지중 공간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은 지하가 훨씬 익숙하겠죠. 지중 공간.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공간은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과 상하 수직 공간인 공중 공간 및 지중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상하는 분명히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개론에서는 수직 공간이라는 말 별로 안 씁니다. 학자들이 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 입체 공간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하 수직 공간 이 말보다는 상하 입체 공간 이런 말을 훨씬 많이 쓰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어떤 학자는 입체라고 할 때 어떤 학자는 상하 공간만을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어떤 학자는 상하 공간에 수평 공간까지 합해가지고 입체 공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원래 수평이 붙든 빠지든 입체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상하 공간은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옛날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요 토지 소유권 규정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민법 조항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론의 기출문제 지문 속에 어떤 말 나오냐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입체 공간적 효력. 이 말은 토지 소유권이 어디에 미치니까 상하까지 미친다. 이 말을 개론에서는 상하 공간이 입체 공간이니까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체가 나오면 여러분들 상하 수직 공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민법의 어떤 토지 소유권, 소유권의 규정을 부동산에서는 공간에 대한 권리로 구분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권리가 존재해요. 자,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권일까요? 공중권. 그럼 지표 공간에 대한 권리니까 지표권. 그럼 지중 공간 또는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는 지하권. 그럼 봐요. 전부 권자 돌림이죠? 권자 돌림이니까 전부 권리야, 권리. 권리인데 앞에 공중, 지표, 지하가 붙었잖아요. 이건 공간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민법상 토지 소유권 조항은 두리뭉실하게 써놨는데 부동산 개론에서는 이걸 어때요? 각각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권리를 인식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민법상 토지 소유권을 부동산 학에서는 공간에 대한 권리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각각의 공간마다 각각의 권리가 형성되어 있다. 근데 각 권리마다 내용이 또 달라요. 다른데 나중에 민법을 보다 보면 소유권은요, 배타적 권리예요. 배타적 권리. 원래 물권 자체가 배타성이 있거든요. 배타적이다 이 말이 뭐예요? 타인의 방해나 제한, 간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공중권, 지하권, 그리고 지표권 모두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는 타인의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권리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 내용 역시 기본 수업 때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쪽 아래 보시면 가로 2번에 위치로서의 부동산 나오는데, 자, 위치라고 할 때는요, 거기 첫 번째 줄 자연적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경제적 위치로 구분할 수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대전 옆에 공주라는 도시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그러면 공주라는 도시의 명칭이 왕조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응? 시대마다 명칭은 다르죠. 근데 공주라는 곳의 지리적 위치 자체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오케이?
이처럼 자연적 절대적 위치는 한 번 형성되면 고정되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공주라는 도시의 어떤 행정구역상 명칭이라든지 또는 공주에 만약에 예전에는 충청남도 도청이 있었다. 그럼 충남도청이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겼지만 충남도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 공주라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위, 위치와 그 행정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난 후에 공주라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위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도청이라는 기관이 있다면 있을 때는 최소한 충청남도 전체의 행정, 경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공주가 했겠죠. 그런데 그 도청이라는 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 기관이 있을 때보다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완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는 상대 경제적 위치는 가변적이며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접근성이라는 말 나오는데 접근성이 뭐냐면 특정 목적물까지 도달하는 데에 심리, 경제, 거리적 부담의 크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접근성 그래요. 27쪽 맨 위에 나와 있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 경제, 거리, 심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거나 어떤 그 기업이 홍보 마케팅하는 광고 문구에도 요 이마트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다? 예컨대 뭐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거나 주차장실이 잘 되어 있다면 그만큼 접근성은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의 정도가 작다는 것이죠. 이걸 접근성 그랬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이러면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거리가 가깝다. 그럼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우리 집에서 10m만 가면 홈플러스래요. 근데 곰돌이 집으로부터는 홈플러스가 10km래. 그럼 어느 게 접근성이 좋다? 내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끼어드는 말이 뭐다? 일반적으로 어떠하다. 일반적으로 어떠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 이 뜻이에요. 대부분은 그러하나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일반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거리가 가까우면 대부분은 접근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리가 가깝다고 반드시 접근성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 거리가 50m예요.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가운데가 고속도로예요. 이거 횡단하다가 잘못하면 50년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어때요? 한참 우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리가 가깝다고 반드시 접근성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오케이? 물론 횡단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에 뭐 자기 마음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또 거리가 가깝잖아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가치가 깎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 집 앞에 있어요.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도 있죠. 화장장 같은 거. 이럴 때는 뭐다? 거리가 가까우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접근성이 좋아도 감가, 즉 가치가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님들 시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싫잖아요. 가기가 장 보러 가기 싫죠. 그래서 좀 시장이 가까웠으면 이래요. 근데 시장 안쪽에 내 집이 있다면 접근성은 더럽게 좋지만 주거의 환경은 떨어지겠죠. 이럴 때 뭐라 한다? 시장 내의 주택의 경우는 지나치게 접근성이 좋아서 감가, 가치가 깎이는 경우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볍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중시하는 경우와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용시설 있죠. 수용시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좀 가족분이나 뭐 친척 중에서 뭐 치매가 있으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좀
간호를 하다가 벅차가지고 특정 시설에 이제 맡겨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용 시설들은요, 거의 대부분 산 꼭대기나 산 중턱에 있어요. 근데 만약 접근성을 염두에 둔다면 산 입구 쪽에 세워야죠. 그렇죠? 근데 입구보다는 중턱 꼭대기에 세우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부담이 커지니까 접근성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수용 시설들이 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자주 안 찾아보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주 안 가니까, 사람들 자주 안 찾아오니까 굳이 접근성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입장에서도 지가 뛰어가봤자 산속에 헤매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관공서 같은 경우도 접근성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지가 서류가 필요하면 뛰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공서는 접근성 중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접근성 중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접근성을 중시할까요? 소규모 점포. 동네 슈퍼 입장에서 고객들이 한 번 찾아오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악어한테 쫓기고 와야 된다. 누가 그 슈퍼 와요? 안 오지 않겠어, 그렇죠? 이거 어떻다? 슈퍼 등의 소규모 점포의 경우는 고객들이 별 부담 없이 찾아와야만 운영 유지가 되니까 접근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복합부동산 나오는데, 복합부동산은요, 한마디로 압축을 해드리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 뭐다? 복합부동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 계십니까? 단독주택. 전부 아파트신가요? 저는 원래 아파트를 태생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단독주택인데, 제가 왜 아파트 싫어할까요? 인성이 상실돼요. 아파트는 철골 구조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애기들의 인성이 상실됩니다. 사람은 흙을 밟아야 돼, 흙을.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놀이하는 게 뭐예요? 옥상 끝에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떨어뜨리면서 누가 먼저 죽을까? 그게 놀이에요, 놀이. 그 인성의 말살이 아파트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너무 금방 이해하시니까. 집을 사잖아요. 난 집을 샀어요. 내 입장에서는 집을 한 채 산 거예요. 근데 문서는 2개 받아요. 뭐 받을까요?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 문서 2개 받습니다. 2개 받죠? 그 말은 뭐냐? 내 입장에서는 집 한 채 산 거지만 법적으로는 그 주거용 건물이 세워진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주거용 건물은 하나의 물건, 서로 다른 2개의 물건. 서로 다른 2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문서가 2개인 겁니다. 토지 관련된 문서 따로 받고 건물 관련된 문서를 따로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분명히 법적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 다른 2개의 물건이지만 부동산 활동, 즉 부동산을 거래하고 이용하는 그 부동산 활동에서는 그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물건처럼 인식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느 집에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감정평가할 때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주택이 세워져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토지 가치 따로, 이 주택 가치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평가할까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 집 값어치 3억이라고 평가할까요? 하나로 평가하죠? 하나로 묶죠? 이걸 나중에 감정평가 가면 일괄평가 그러는데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일괄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 말은 뭐다? 복합부동산은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2개의 물건이지만 부동산 활동에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런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아주 단적인 예로 이거 판대요. 내 집 판대요. 그러면 요 주거 건물 내버려 두고 땅만 팔 수 있나? 못 팔죠? 못 팔아요, 이거. 오케이?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분명히 법적으로는 땅, 건물 달라. 독립적인 물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이용하고 가치 평가할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 개론에서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또 한 개 조심할 게 뭐냐면 제목을 잘 봐요.
지금 첫 번째는 요거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제목에 1번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은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복합. 그 문제 풀 때 무슨 실수하시느냐? 상대방은 복합 개념을 물어봤는데 난 읽으면서 개념자를 띵군 거야. 개념자를 못 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상대방 출제그들은 복합 개념 부동산 법정기 물어봤는데 나는 복합 부동산인 줄 알고 문제 풀어요. 그럼 어때요? 엉뚱한 답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설마 그걸 틀릴까? 웃기지 마세요. 이 문제 푼 50%는 그것 때문에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몰라 틀린 게 아니고 문제를 잘못 읽어버린다고. 근데 왜 그러냐? 현장에 가보세요. 두 근반, 세 근반 합이 6근이에요. 긴장의 강도가 지금과는 6배가 더 커요. 어떤 분은 약물 중독 때문에 시험 포기하는 분 계시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약물 중독은 우황청심환을 한 반병 드셔야 되는데 한 병을 원샷하는 바람에 긴장이 완화돼서 어떻게 보입니까?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며 내년에 또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 약물 중독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 말 다른 말 또 있어요. 이래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적 부동산 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두 개가 연결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적, 한 글자 차이죠? 이게 긴장 상태지 한 글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뻔히 아는 문제를 놓쳐요. 제가 항상 해마다 이맘때만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당락은요,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60점 맞아서 합격하고 어떤 분은 57.5를 맞아서 불합격하셨습니다. 한 문제 차이죠? 그게 실력 차이 같습니까? 한 문제 뭐 그 맞고 안 맞고가 실력 차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그 시점 현장 가서 긴장을 했냐 덜 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긴장을 덜 했으면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맞추는데 너무 긴장이 오래돼 막 크잖아요. 아는 것도 떨려서 이게 안 보여요. 그거 차이지.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거 가지고 이러면 아 실력이 좋구나 나쁘구나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차이가 아니에요. 예컨대 어떤 분이 40 맞고 어떤 분이 90 맞았다. 이건 실력이에요. 근데 한두 문제 차이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날의 운이라든지 또는 어떤 외부적 환경적 요소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말 또 있어요. 부동산, 학적 부동산. 그러니까 개론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같은 말이 되게 많아요. 단적인 예로 지금은 아직 안 배우지만 투자를 보면 대부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 혹시 LTV 들어보셨어요? 대부 비율. 얼마의 돈을 빌릴 수 있느냐? 그 대부 비율이 같은 말이 7개예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저당 비율, 담보가치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이거 다 알아야 어떤 말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야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지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론은 동의어가 워낙 많은데 그 동의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뻔히 아는 문제를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식 아까 최소 잡아서 6, 70개인데 그건 제가 최소한을 잡은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알아야 꼴랑 두세 문제 풀어요. 67개 해가지고. 자, 겁을 처음 너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부동산 분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토지 분류 있죠?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크게 무엇과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그럼 예측해봐요. 제목이 부동산 분류죠? 그러면 토지 분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장에는 무슨 분류가 있을 거다? 건물 분류가 있겠죠? 나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용의 암기, 내용의 이해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2, 3월 달에 이해되고 6월 달까지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체계를 잡자고요. 이 제목 나왔다. 그럼 다음에는 무슨 제목이 나올 거야? 체계를 잡자고요. 그 체계만 잡잖아요. 제목만 익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용은 여러분 차곡차곡 기입할 수 있어요. 그게 체계예요. 학문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토지 분류부터는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갈게요.